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만에 그린카가 아닌 쏘카랑 함께 하고 있고요. 이번에 타볼 차량은 기아의 소렌토 MQ4죠. 이번에 새로 나온 신형 소렌토, 물론 새로 나온 지는 꽤 됐지만요. 그리고 쏘카의 경우는 지금 굉장히 특이하게도 2.5 가솔린 터보를 구매해서 배치를 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력 트림이 1.6 하이브리드거든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팔리는 트림이 1.6 하이브리드고, 그 다음이 2.2 디젤, 그리고 이제 제일 안 팔리는 차량이 사실 2.5 가솔린 터보인데, 지난번에 제가 XM3를 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렌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으로 이제 차량 등급이 정해서 렌트 비용이 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한 고배기량을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이 차도 왠지 그래서 그랬을 것 같아요. 2.5 가솔린 터보, 소렌토로서는 가장 높은 배기량이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2.2 디젤보다 2.5 가솔린 터보가 오히려 조금 저렴한데요, 뭐 가격차가 그렇게 심하게 나는 편은 아니고, 성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일단 뭐 외관, 이번 신형 소렌토 사실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물론 뭐 이제 어차피 충분히 길거리에 많이 깔려 있으니까 뭐 디자인 얘기 같은 거는 뭐 굳이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좀 먼저 볼게요. 일단은 도어 트림입니다. 지금 전 좌석 프로토 업다운 되어 있죠. 이 차량이 지금 제일 낮은 등급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가장 낮은 차급에도 전 좌석 프로토 업다운 윈도우 지금 뭐 아주 그냥 넉넉하게 넣어줬고요. 시트를 보시면은 지금 수동 시트입니다. 수동 시트인 걸 보면은 이 차가 지금 뭐 완전히 제일 낮은 등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트렌디에서 한 등급만 올라가도 사실상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일열 통풍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풍 시트도 없고 전동 시트도 아니라면 가장 낮은 등급임을 유추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이 맞는 것 같아요. 계기판도 지금 여기서 이제 등급이 하나만 올라가도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풀 디지털은 아니고요. 타코미터랑 가운데에 있는 LCD 계기판이 동시에 들어간 그 일반적인 예전에 기아에서 많이 썼던 그런 계기판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내비는 지금 옵션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은 뭐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죠.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낮은 등급은 내비게이션이랑 묶여 있는 옵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운전석, 조수석, 독립풍조 시스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고속 충전 포트가 지금 두 개예요. 여기에 지금 번개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지금 고속 USB 충전 포트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그냥 일반 USB 포트입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가 지금 이쪽에 달려 있어요. 통풍 시트가 있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있을 겁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통풍 시트고 위쪽으로 올리면 열선 시트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통풍 시트가 없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다들 익숙하신 게 이제 다이얼 기어봉이 익숙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옵션이 높은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냥 일반적인 기어봉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뭐 제 개인적인 기호지만은 저도 뭐 그냥 이 스틱 기어봉이 좋기는 해요. 다이얼식이 좀 세련돼 보이기는 하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스틱 기어봉이 조금 더 직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이얼 기어라면은 패들 시프트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기어봉에서 여기 지금 드라이브의 그 왼쪽으로 옮긴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가 없습니다. 그냥 기어봉으로 조절을 하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은 지금 뭐 이쪽에 열선 핸들이랑 뭐 오토홀드도 들어가 있고요. EPB도 들어가 있고, 제일 낮은 등급이라지만 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아쉽지 않게끔 그 정도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콘솔 박스도 뭐 큼지막하고요. 운전석 쪽은 일단 뭐 요 정도만 먼저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뭐 조사각 조절하는 거랑 내리는 거죠. 이게 지금 숫자가 높을수록 다시 0으로 맞춰야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게 다 오토 레벨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동 레벨링으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오토 레벨링이 안 들어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장치랑 요거는 ESP 뜨죠. 일단은 켜놓은 상태로 주행할 거고요.
조수석입니다.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프로토 업다운 윈도우 제공해주고 있고요. 원터치로 잠금 버튼, 열림 버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빼먹었는데 아래쪽 공간이 뭐 요 가운데 여기 뭐 통 들어갈 만한 공간 하나랑 앞뒤로 요 정도 지금 공간이 있어요. 운전석도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 트림 요쪽에 손잡이 쪽에 여기도 원래 뭐 수납 공간으로 많이들 쓰시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뭐 집어넣었다가 빠지는 불상사가 생길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아마 뭐 애프터마켓에서 이런 거 여기 막는 게 동호회 같은 데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미국 차들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들도 뭐 보통 여기 막는 거를 같이 뭐 판다고 하니까 이 차도 아마 동호회 같은 데서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자는 항상 했던 거랑 같이 끝까지 뒤로 쭉 빼놓은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탑승을 해보면 아이쿠, 예, 뭐 엄청 넉넉합니다. 뭐 일단 뭐 차급 자체가 뭐 중요한 게 SUV니까요. 뭐 공간은 굉장히 넉넉해요. 예, 글로브박스도 엄청 큽니다. 중형 SUV라는 급에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넉넉한 글로브박스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이쪽에 지금 버튼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멀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죠. 특이하게도 이제 송풍구가 가운데 위아래로 두 군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위쪽에 있는 거 하나랑 아래쪽에도 조그맣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뭐 끌 수는 없나 봐요. 아래쪽은 위아래 조절도 안 되고 이쪽으로만 그냥 뭐 고정되게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른쪽도 보시면 여기도 위아래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도 위쪽이랑 여기 아래쪽이랑 같이 되어 있네요. 좀 특이해요. 사실 요 디자인 때문에 무슨 뭐 건담 가슴처럼 생겼다는 분도 있고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내비게이션 하면 뭐 10.25인치 유보 내비 큼직큼직하죠. 여기 뭐 열쇠 구멍도 있는데 이걸 뭐 쓰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대부분 뭐 스마트키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보 그 어플 때문에 키조차도 안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죠. 뭐 얼마나 쓰임새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달려 있고요. 이번에는 뒷좌석입니다. 이 차량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볼 게 조금 많아요. 일단은 먼저 보실 거는 도어, 뒷좌석도 마찬가지로 프로토 업다운 원터치입니다. 한 번만 당겨주고 밀어주면 다 올라가고요. 컵홀더가 특이하게도 지금 여기 달려 있어요. 아마 가운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운데에도 있죠. 여기도 지금 컵홀더가 있는데 암레스트에도 센터 암레스트랑 별개로 도어 쪽에도 지금 컵홀더가 하나가 더 들어 있습니다. 뭐 컵홀더가 넉넉한 거는 좋죠. 그리고 이제 도어 트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집어넣기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단부 공간도 뭐 물통 같은 거 충분히 뭐 하나 들어갈 법한 공간이 있고요. 뭐 좌우로 근데 크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여기 딱 요 부분 요 정도만 나 있는 상태고요. 컵홀더가 많아가지고요. 근데 2열 공간 요 정도입니다. 여기 지금 2열 시트 보시면 뭐 버튼이 뭔가 많거든요. 여기도 지금 있고 위에도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같은 버튼이 있는데 이게 원터치로 의자를 시트를 당기는 버튼일 겁니다. 한 번만 누르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기 좋게, 이게 7인승 차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기 편하도록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기 이제 여기 밟고 여기 이제 밟고 뒤로 들어가서 타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우선은 2열을 먼저 앉아봐야 되니까요.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이걸로 앞으로 당기면은 얘가 처음에 그 기존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냥 제일 앞쪽이랑 제일 서 있는 상태로 고정이 됩니다. 다시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앞으로 당기면은 뒤로 다시 밀어주고 뭐 눕혀주고 해야 됩니다. 조금 이건 번거롭죠. 근데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2열 뭐 iOS 픽스 같은 것도 다 있고요. 일단은 의자 뒤로 제일 민 상태에서 앉아 보겠습니다. 예,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엄청 넓어요. 많이 넓습니다. 제 운전하는 게 약간 앞으로 뭐 당겨져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준으로 해도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이 팔뚝 하나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뒤로 조금 밀고 운전한다고 해도 공간 좀 넉넉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한 뼘이 뭐 채 안 차죠. 팔꿈치로도 뭐 안 닿는데
그리고 뭐 요거 시트 백포켓도 들어있고요. 조수석도 같이 들어있고 2열 에어벤트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단부에도 시거잭 하나랑 시거잭이랑 고속 충전 포트 하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이제 7대3으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이제 2칸씩, 여기가 1칸 해가지고 7대3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지만은 센터 암레스트, 여기도 지금 컵홀더가 있죠. 요것만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일단 뒤로 끝까지 둔 상태에서 아까 앞좌석도 뒤로 끝까지 민 거거든요. 예, 앞좌석 뒤로 풀로 밀어도 충분히 공간이 남아요. 하나 이상 조금 남게 들어갑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셔야 될 건 제가 이제 키가 많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고요. 키 작은 사람 기준으로 주먹 하나 정도 요 정도 공간이 좀 남는 그런 공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 열을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조금 원활한 촬영을 위해서 조수석을 앞으로 조금 당겼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개가 움직이는 거를 그냥 일단 먼저 두고요. 오른쪽에 하나만 움직이는 거 요거를 앞으로 당기고 뒤로 좀 들어가 볼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걸 누르면은 한 번에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고요. 뒤에 지금 공간 요 정도 남아 있거든요. 요 정도 있는데 사실 뭐 딱 봐도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뭐 성인 남성 탈하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벌써부터 지금 좀 힘들죠? 벌써부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들어와는 집니다. 들어와는 져요. 일단 들어왔는데 글쎄요, 이걸 앉을 수 있다고 해야 될지. 지금 아까 이게 의자가 뒤로 지금 각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뒤로 풀로 쭉 밀고 눕힌 상태인데, 그 상태로 3열에 사람이 타라는 거는, 이거는 아무리 애들이라 그래도 아동 학대로 잡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좁습니다. 뭐 닫는 거는 기본이고,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닫는 상태로도 좁아요. 닫고도 좁아요. 진짜 비상용으로나 쓸만한 자리지, 여기를 뭐 7명을 꽉꽉 태워서 갈 만한 차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이구. 이거는 근데 일단 이거를 앞에 의자를 완전히 그냥 뒤로 끝까지 밀고 눕힌 상태니까 이거를 조금만 여유를 두고 앞으로 조금 당겨 볼게요. 그 전에 일단 여기를 먼저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도 지금 에어컨이 독립으로 따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현대차가 이런 거는 참 잘해요. 그리고 이제 충전 포트, 고속 충전 포트 여기도 하나 있고, 반대쪽에도 여기도 지금 하나가 더 있거든요. 에어벤트도 이쪽에도 따로 달려 있고, 뭐 쪽창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안쪽에 컵홀더, 컵 두는 자리는 여기 따로 있고, 여기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두라고 있는 자리겠죠. 이쪽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아래 뭐 고리 같은 것도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2열 의자를 접고 펴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의자가 접힙니다. 아예 그냥 폴딩이 돼요. 얘는 문제라면 이제 접는 것만 자동이고 펴는 거는 안 돼요. 접는 것만 됩니다. 이게 접히면은 그래도 안 앉을만 하네요. 편하지는 않아요, 3열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은 2열을 이제 앞좌석에서 2열에서 조금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기준으로 레그룸은 조금 넉넉하고 등받이 각도는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조금 세운 상태로, 그러니까 이제 3열에 만약에 사람이 탔을 때 배려해주면은 얼마나 공간이 날지 지금 약간 땡긴 상태고요. 지금 한번 다시 앉아 볼게요. 아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진짜 이게 어쨌거나 3열은 이게 등받이 각도가 각도인지라 막 편하게 있기는 힘든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훨씬 나아요. 일단 무릎이 그래도 안 닿잖아요. 일단 지금 뭐 좁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은 여유가 좀 났습니다. 앞에 의자를 조금 당기니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도 물론 이제 뭐 등받이 각도라든가 뭐 시트 두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절대 편하지는 않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한 30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싸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나름대로 앉을만은 해요. 일단 뭐 앞에 좀 큰 사람이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니까 또 답답하기는 하겠지만은 네, 당장 이렇게만 해도 뭐 좀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공간이 나는 게 어딘가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이 앉을 수는 있을 정도의 공간이 되네요. 되긴 됩니다. 사실 나온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그래도 중형 XUV에서 이게 전장이 4.9m도 안 되는 483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길이에 그래도 3열 공간이 이 정도나 나온다는 거는 공간을 굉장히 잘 뺐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반대급부로 트렁크가 조금 작아지는 단점은 있겠지만은 이 정도 좀 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제 키는 이제 뭐 167이 채 안 되는 단신이라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 기준으로 앞열 의자를 조금만 양보를 하면은 그래도 사람이 앉을 만한 공간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렁크 쪽 한번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히든 와이퍼라 그래가지고 와이퍼를 위쪽으로 숨겨놨어요. 뭐 그렇게까지 뭐 힘든 기술은 아닌데 그냥 위쪽으로 조금 안 보이게끔 넣어놨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서 닦아줍니다. 근데 보통 뒷열 같은 경우는 완전히 180도로 이렇게 싹 닦아주던데 얘 같은 경우는 180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멈추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은데 굳이 하기사 얘가 이렇게 180도로 움직이려면 여기를 다 파야 되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하네요. 그땐 이런 식으로 좀 안 보이게 와이퍼를 좀 숨겨놨고요. 이 차 같은 경우 뭐 전동 트렁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눌러줘야 되고요. 버튼은 이쪽이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 여기 이 아래 여기를 누르면은 열리고요. 전동 트렁크 아니에요. 일반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일단 3열 의자가 펴져 있는 상태로 요 정도 나옵니다. 뭐 팔뚝 하나 정도 들어갈까 말까 하네요. 길이는 뭐 그렇게 큰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무조건 일단 뭐 기본적으로 7인승이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집어넣은 7인승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죠 이거는. 다만 이제 아래쪽에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요 아래 보시면은 뭐 이거는 왜 들어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뭐 이상한 벨트 같은 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7인승부터는 소화기가 의무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팰리세이드 때도 아마 보셨을 테지만은 우리나라 차량법상 7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가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7인승 이상부터는 소화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7인승이라서 소화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 타이어 수리 키트죠. 문제라면 이제 타이어 수리 키트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트렁크 하단 공간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그렇게 넓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얘만 꺼내도 뭐 공간이 상당히 커질 텐데 지금 뭐 얘를 꺼내기는 좀 그렇죠. 좌측에 이제 소화기 이 부분을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뭐 애지간한 거는 비상 물품들은 넣어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크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펼쳐두면은 요 정도밖에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실내등은 지금 여기 하나 달려 있고요. 여기 지금 위쪽에 호박등으로 달려 있어요. 이게 실내등이 죄다 호박등입니다. LED가 없어요. 뭐 2열도 지금 저기 가운데 보이시지만은 2열 실내등도 호박등입니다. 그냥 그러면은 자, 이거를 내리고 3열을 한번 접어 볼게요. 이걸 접으면 3열 의자는 완전히 풀플랫으로 평평하게 눕혀집니다. 세 번째 의자까지는 진짜 완전히 평평하게 눕혀지고요. 요게 아마 순정 매트일 것 같긴 한데 펼치면은 아예 의자를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요. 이거 2열을 아예 뒤로 끝까지 밀어버리면 이걸 접는데 걸려가지고 안 접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조금 당겼는데 얘를 그럼 다시 뒤로 조금 더 밀어볼게요.
네, 2열을 뒤로 끝까지 밀고 3열을 접었을 때 트렁크 공간은 요 정도 됩니다. 뭐 일반적인 중형 SUV다운 그런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있죠. 뭐 딱히 그렇게 특별할 거는 없고요. 뭐 엄청 크다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딱 평범합니다. 중형 SUV다운 그런 공간 나오고 있고요. 얘도 2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전동을 아예 접고 펴고가 다 됐는데, 얘는 전동은 아니에요. 전동은 아니고 그냥 뭐 스프링 방식 같은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접는 것만큼은 트렁크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은 이렇게 접혀요. 완전히 이게 풀플랫은 아니거든요. 완벽하게 풀플랫은 아니고 약간 각도가 지기는 한데, 이 정도면 사실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정도로 각이 별로 없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봐야 각이 조금 보일랑 말랑하지, 그렇게까지 뭐 각이 막 거슬릴 정도로 높다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차박하기에도 뭐 충분히 나쁘지 않은 그런 각도고요. 일단 뭐 차박을 해보려면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일단 뭐 제가 키가 작긴 하지만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지금 완전히 누워 있는데 트렁크가 지금 여기 지금 트렁크 받침대 그쪽에 지금 발이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뒤로 쭉 누웠는데 제 머리가 지금 여기에 안 닿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쪽으로 제 머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 한 170 정도 되는 분들도 충분히 누울만 합니다. 요 빈틈을 메워버린다고 하면은 요 틈 사이에 뭔가 뭐 집어넣어 가지고 메운다고 하시면은 180 정도 되는 분들까지도 어떻게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이거 좀 1열 시트 좀 당기고 2열까지 다 눕히면은 뭐 170 정도까지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80 정도 되는 분들은 좀 간당간당한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좌우 폭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니까요. 2명 정도는 뭐 편하게 잔다고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기분 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차박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죠. 사실 애지간한 분들은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거의 다 보긴 했지만은 조금만 더 볼게요. 일단은 계기판 풀 LCD가 아니기 때문에 풀 LCD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허전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바늘 타코미터랑 요 그냥 디스플레이 가운데 있는 거, 이런 타입을 저는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촌스러워 가지고 이런 타입을 더 선호해서 저는 그냥 이 타입이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SCC 들어있어요. 유보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공기압 나오고 있고, 연비 정보, 그리고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오토 스탑, 드라이브 모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모드가 있고, 아니 안테나란다, 나침반이죠. 나침반. 왜 안테나라 그랬지?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기죠. 그 왜 앞 차량이랑 간격 설정 어떻게 하는지 그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일단 여기에 아까도 봤던 속도계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제 공기압 표시가 되고요. 뭐 핸들도 그냥 평범해요. 얼마 전부터 이제 기아가 주력으로 쓰기 시작한 그런 핸들 디자인이고요. 뭐 왼쪽이 멀티미디어, 오른쪽이 이제 주행 관련한 그런 버튼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있는 10.25인치짜리 시원시원한 내비 화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가로보다는 세로 쪽으로 조금 더 큰 거를 선호를 하는데,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가로로 유독 긴 거를 많이 쓰고 있네요. 하여튼 뭐 기본적인 뭐 현대 흔한 그냥 뭐 현대 내비예요. 이것도 지금 속도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안 됐었는데 오면서 설정 눌러가지고 속도가 상시로 표시되도록 설정해 둔 상태고요. 아래쪽에 이제 공조기는 대부분이 터치고요. 이제 온도 조절하는 것만 레버, 그리고 오토 끄는 거, 그리고 이제 바람, 리어랑 프론트 이쪽으로 보내주는 거, 요 버튼들만 지금 물리 버튼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거의 다 터치입니다. 요것도 터치고 요것도 터치고 뭐 다 터치식이고요. 여기는 다 터치인데 얘네만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비상등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 여기 양옆에 달려 있고, 여기 뭐 기어봉도, 슈프트랑 릴리즈도 같이 있죠. 기어봉도
일반적인 기어봉 모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어 단수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 제가 보통 이거를 얼음컵을 큰 컵을 쓰는데 오늘은 이게 큰 컵이 없대요, 재고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일반 컵입니다. 일반 컵 기준으로는 거의 다 잠겨요. 완전히 그냥 다 틀에 박힐 정도로 약간 조금 깊습니다, 컵홀더가. 일단 뭐 잡아주는 것도 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달려 있고요. 이 뒤에도 뭔가 공간이 있는데 뭐 넣기에는 조금 모자라 보여요. 제 핸드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뭐 간단한 차키 같은 거 두는 그런 공간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도 뭐 버튼들 몇 개 있고, 드라이브 모드는 뭐 다이얼로 돌리도록 돼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봐야 이게 2륜차라서 뭐 모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지금 다들 쓰고 있는 거 뭐 스마트 모드, 스포츠, 그리고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이런 식으로만 바뀌는 그런 조절 모드고요. 후방 카메라 보는 거랑 EPB 전자적 파킹 그래프, 그리고 뭐 오토홀드도 뭐 다 들어있고요. 경사로 밀림, 그 저속주행이라고 그러죠. HTC라 그러던가요? 예, 여튼 그런 것도 다 들어있고요. 콘솔 박스도 상당히 큽니다. 꽤 커요. 카니발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꽤 크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고요. 콘솔 박스 여기 앞쪽에도 뭔가 좀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콘솔 박스도 뭐 많이 크고, 오버헤드 콘솔은 뭐 딱히 별거는 없네요. 썬루프가 없는 차라서 이거를 눌러서 켤 수도 있고, 이거를 눌러가지고 실내등을 다 켤 수도 있고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문 열렸을 때 불 켜져 있는 그런 거고요. 이거 유보 버튼이랑 SOS 이거 누르면은 안 되는 그런 버튼 달려 있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버튼이, 얘 같은 경우는 화장등이 이거를 눌러서 켜는 거예요. 뭐 거울 열고 닫고랑 관련 없이 이게 이걸 누르면 이제 켜지는 거고, 이걸 누르면 닫히는 건데, 얘를 켤 때는 눌러서 켜고 이걸 닫으면 그냥 저절로 닫힙니다. 닫을 때 이게 그냥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닫히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요. 릴레이 방식으로 이거를 내리면은 자동으로 켜지고 덮으면 자동으로 꺼지고, 이걸 또 고급 방식으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가 고급 방식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뭐 이게 더 뭐 단가가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릴레이 방식이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켜고 끄고를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가끔씩 그거 뭐 화장등 보면서 뭐 할 때 이게 불이 상시로 들어오면은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켜질 때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실내 쪽은 이제 뭐 더 볼 거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슬슬 뭐 주행을 준비를 해 볼게요. 이제 주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요즘은 SUV고 세단이고 가솔린이 점점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솔린 아니면 이제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아예 그냥 전기차로 가버리는 게 조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슬슬 디젤이 설 자리를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기아의 소렌토 MQ4죠. 신형 소렌토 지금 2.5 가솔린 터보를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2.5 가솔린 터보 스펙을 한번 간단하게 조금 살펴보면요, 상당히 스펙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281마력의 토크가 43에 달하는 그런 토크를 발휘를 하고 있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8단 습식 DCT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이제 건식 DCT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평가가 조금 많이 갈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습식 DCT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속 성능을 한 번만 좀 볼게요.
네, 정말 간단하게 봤는데요. 가속력이 꽤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 급 국산차 중에서는 아마 가장 빠른 가속력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그 정도 가속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아마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SUV 중에서 마력이 조금 높은, 그러니까 고배기량이던 아니면 터보차던 조금 고마력에 속하는 SUV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는 딱 두 종밖에 없죠. 현대 팰리세이드 3.8 가솔린, 그리고 이제 2차 소렌토 2.5 터보, 이렇게 두 종만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세 종이에요. 산타페도 지금 2.5 터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세 종인데, 사실상 산타페랑 소렌토는 같은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그냥 한 종으로 조금 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국내에 시판 중인 국산 SUV 중에서는 거의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은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코나가 N이 나온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나를 SUV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는 그냥 해치백이죠. 어떻게 그게 SUV가 되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평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아집으로 코나를 제외한다면 국산 SUV 중에서는 확실히 지금 가장 빠른 SUV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대형 유튜버 분의 평가로는 팰리세이드 그리고 이제 익스플로러 2.3 보다도 다소 빠른 가속력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다는 이야기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물론 이 차에 국한된 거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팰리세이드를 탈 때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때도 개인적으로 이게 이 정도 고마력에 2륜구동 같은 경우는 동력 손실이 상당히, 동력 손실이라기보다 이제 접지에서의 손실이죠. 접지력에서 좀 미끄러지는, 그런 것 때문에 손실을 조금 보게 되는데, 그 점이 좀 살짝 아쉽습니다. 4륜이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확실히 그래도 이게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은 나은 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해서 가속을 할 때 상당히 좀 이게 막 흔들리면서 허당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많이 더 괜찮습니다. 2륜임에도 불구하고 급출발을 할 때 막 허둥지둥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잘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소리가 들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스키드음을 심하게 내면서 약간 좀 손실을 내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4륜이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4륜 구동은 나옵니다. 그냥 소카에만 4륜 구동이 없을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LED 헤드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낮은 급 깡통부터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보여요. 색온도도 썩 좋고요. 상향등이랑 하향등이랑 차이도 꽤 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한 것만큼 멀리 비춰준다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향등으로 충분히 멀리 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는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요즘 다들 기본적으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HID도 충분히 밝고 괜찮은데, 요즘은 너무 LED가 많아가지고 HID라고 하면 왠지 조금 좀 아쉬운 그런 기분이 조금 들기도 해요.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빠릅니다. 네, 다시 스펙 얘기로 돌아가서요. 2.5 가솔린 터보, 마력은 281마력, 토크는 43kg 포스미터에 달하는 토크를 내고 있고요. 파워트레인은 8단 습식 DC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옵션이 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235에 60 그리고 18인치 전부터 많이 쓰던 타이어 규격이거든요. 그 일반적인 규격의 타이어를 크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비를 조금 보자면요, 도심 연비가 9.5km, 그리고 이제 고속 연비가 12.4km 해가지고 복합 연비가 10.6km당 리터당 10.6km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등급은 4등급 나오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랑은 조금 차이가 좀 나죠. 물론 실연비는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는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달려봐야 알겠지만은 정속 주행을 할 시에는 그래도 이거보다는 조금 잘 나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여기서도 지금 HDA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HDA라는 게 뭐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전에는 고속도로에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HDA2였나? 이게 되고부터 이제 뭐 자동차 전용 도로라든가 이런 데까지 확대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뭐 잘 작동되고 있어요. 이게 뭐 HDA1, HDA2 그게 나눠져 있고, 이거 심지어 저기 뭐야 차량 급에 따라서 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현대에는 안 들어가고, 뭐 제네시스에는 들어가고, 뭐 현대에서도 뭐 그랜저급 아니면 뭐 소나타급 이상, 뭐 그때부터 뭐 HDA2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좀 나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에는 뭐 글쎄요, 아마 최신형 HDA2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고속화도로, 고속화도로라 그래야 될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굉장히 작동을 인상 깊게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별로 거의 힘을 안 주고 있거든요. 지금 살짝 놓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뭐 곡선 도로인데도 지금도 잘 잡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뭐 BSM 좌측에 차 지나가는 것 때문에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 떠 있고요. 예전에 테스트한 바로는 방향지 시등이 이때 켜지면은 경고등이 같이 좀 나오게 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삑삑삑삑 하죠. 승차감이라면 사실은 꽤나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보고 조금 놀라운 것 중 하나가, 이게 이런 식으로 스포츠성이 조금 괜찮은 차량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상당히 단단하게 세팅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아요. 이게 차량 무게 때문에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도 서스펜션이 상당히 딱딱해가지고 단단하다 그래야 될지, 뭐 딱딱하다 그래야 될지, 여튼 좀 단단한 편이어가지고 타면서 약간 좀 불쾌한 승차감이다 싶기는 했거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팰리세이드보다는 승차감이 더 낫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승차감이라는 건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누구의 말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타보시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팰리세이드보다는 서스펜션이 세팅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외로 운동성 대비해서 상당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세단들처럼 막 더 부드럽고 그렇지는 않은데, SUV, 그것도 이제 이 정도로 운동 성능이 괜찮은 SUV 치고는 승차감도 상당히 괜찮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서스펜션이 조금 부드럽다는 게 커브길이 아니라 그 램프 구간 같은 데를 좀 빠르게 내려와 보면은 좀 느껴지는 게, 오히려 그 단단해서 승차감에서 조금 마이너스였던 팰리세이드보다 이런데 내려오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불안하기는 하네요. 약간 조금 흔들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합니다. 확실히 서스펜션이 이제 단단하거나 부드럽거나 이런 거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운전자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부드러운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서스펜션이 뭐 단단하지 못하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의견에 따라갈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잠깐 그 가격 구성을 조금 보면요, 제일 낮은 급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렌디가 개소세를 제외하고 판매 가격이 2,980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옵션을 보면요, 일단 7인승이죠 7인승 70만원에 드라이브 와이즈 90만원,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130만원이거든요 옵션 가격 사실 70만원, 90만원, 130만원 하면은 거의 뭐 그냥 300만원이라고 보죠.
300만원이라고 치고 차값 2,980만원인데 이것도 그냥 뭐 3천만원으로 퉁치고 거의 뭐 3,300만원 조금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개별 소비세 빼고 얘기입니다. 개별 소비세 3.5% 들어가면 이거보다는 좀 더 저렴할 거예요. 일단은 그냥 뭐 계산하기 쉽게 해가지고 뺄 거 다 빼고 그냥 반올림 치고 그래가지고 3,300만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중형 SUV의 가솔린 터보 그리고 이 정도 성능을 가진 차를 3,300만원이면은 글쎄요, 이게 비싼 걸까요? 제 생각에는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 생각하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단순히 제 생각이에요. 많이 저렴하다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오히려 체감상 꽤 저렴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선호하는 옵션 이제 저기 뭐야, 기본적으로 저는 통풍 시트가 있겠죠. 1열 통풍 시트랑 통풍 시트가 들어가면 이게 단계 하나만 트렌디에서 프레스티지로 한 급만 올라가도 다 들어가거든요. 정돈 시트도 들어가고 저기 뭐야, 통풍 시트도 들어가고 뭐 온갖 게 다 들어가요. 뭐 레인 센서도 들어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급만 올라가도 되는데, 이게 문제라면은 차가 한 급만 올라가도 거의 300만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렌디에 이 정도 옵션 들어간 게 3,300만원이 조금 안 된다면은 이게 차급이 한 단계가 올라가면 3,600만원이 조금 안 되게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4륜 구동이 있어서 좀 변태잖아요. 그래 이게 4륜 구동이 기본적으로 옵션을 넣다 보면 이게 230만원인가가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3,800만원 4천만원 가까운 돈이 나오게 돼요. 이러면은 사실 저렴하다고 생각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4륜 구동 기준 해가지고 2륜 기준으로 하면 확실히 좀 저렴한데 4륜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저렴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워져요. 근데 이제 뭐 4륜 구동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취향을 많이 타는 그런 옵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안 넣고 타는 분들도 많은 그런 옵션이 4륜 구동이니까요. 굳이 뭐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야 물론 넣고 타겠습니다만은 필수 옵션은 아니니까요. 확실히 팰리세이드보다 이제 부드러우면서 코너링 성능도 조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진짜로 제가 생각하는 상당히 이상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이 정도 세팅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주행에서 얻을 수 있는 컴포트함과 이제 뭐 스포츠 주행 같은 거 할 때 뭐 너무 물렁거리지 않는 그 사이에서 잘 조율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진짜 현대차가 인터페이스가 참 좋은 게, 지금 크루즈 모드 하나를 봐도 이게 HDA가 가능한 지역이랑 불가능한 지역이랑 바로 파악이 돼요. 지금 보면은 이 차 모양 여기 뜨는 거에 위에 HDA가 떠 있으면 이건 HDA가 가능한 도로라는 얘기고, 안 떠 있으면은 그냥 일반 크루즈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사실 현대가 굉장히 보는 사람의 편의성에 잘 맞추게 그렇게 만들어 놨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인상적인 게, 이게 와이퍼가 진짜 소리가 조용해요. 특히나 이게 그 워셔액 뿌릴 때는 그 노즐 특유의 막 윙 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경우가 좀 꽤 있는데 거의 소리가 안 납니다. 저 이런 사소한 거 되게 인상 깊네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소음을 좀 적게 했을까나? 뭐 되게 별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주행에 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좀 이런 거 인상 깊네요. 지금 이게 기름이 한 3칸 정도밖에 안 남았길래 그냥 뭐 시간도 좀 남고 주유나 좀 하자 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이제 기름을 넣고 나왔는데, 제원상 연료 탱크가 67리터인가 그렇거든요. 기름을 넣으니까 거의 뭐 52리터가 들어가네요. 52리터 들어가가지고 뭐 8만원 찍혔는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안 보일 것 같은데. 8만원 찍혔죠. 52리터 3칸 남았는데도 52리터 정도 들어가네요. 이러면은 뭐 목구녕까지 집어넣었으면 한 뭐 60리터까지는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도심 들어와가지고 연비가 12km 찍혀 있네요. 뭐 고속 연비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12.4km인가 그랬죠. 고속 연비 한번 다시 볼까요?
고속 연비가 이제 12.4km, 그리고 이제 도심 연비가 9.5km고 복합이 10.6km인데, 제가 뭐 거의 고속 연비로 나올 정도로 정속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도심 들어온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는 않기는 했어도 12km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저는 ISG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ISG까지 돼 있고요. 그래도 뭐 공인연비, 복합연비 10.6km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애지간해서는 복합연비, 실제 표시된 복합연비보다는 잘 나옵니다. 일반적인 주행을 많이 하시면은.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밟아도 잘 나가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특별히 코너링 램프가 있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뭐 안개등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안개등하고는 별개로 딱히 뭐 이게 뭐 핸들 돌릴 때 코너링 램프가 한쪽만 들어온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뭐 베뉴도 있던데 이 차에는 안 넣어줬네요. 그냥 뭐 등급이 낮아서 그런 건지. 방직턱 좀 밟아 볼게요. 방지턱을 몇 개 넘어봤는데 확실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요. 약간 좀 괜찮은 고성능이라고 할까요? 고성능 차량 대비해서 상당히 좀 부드러운 세팅의 서스펜션으로 방지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갑니다. 확실히 좀 되게 제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승차감을 만든 것 같아요. 서스펜션 세팅이 그렇게 막 단단하지도 않고 그렇다가 막 출렁출렁 거리지도 않는, 상당히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드는 그런 서스펜션 세팅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기아 소렌토 2.5 가솔린 터보 시승을 해 봤고요. 뭐 제가 이게 8단 DCT 들어있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애지간하면은 저도 뭐 이거 가지고 한마디 했을 텐데 이거 뭐 거의 토컨이랑 별다를 게 없을 정도로 직결감 같은 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냥 느낌 자체가 굉장히 평범합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뭐 얘기 안 하면 DCT인 줄도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변속 충격이 막 심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막 쿵쾅거리는 것도 거의 없고, 상당히 좀 완성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별 얘기 안 나올 정도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DCT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 자체가 그냥 상당히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그냥 뭐 이륜구동의 한계상 약간 좀 접지력 한계가 보이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거는 뭐 4륜구동으로 넘어가면 해결된 문제고요. 출력도 그렇고 뭐 승차감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뭐 지금 주력 트림은 하이브리드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디젤이고, 2.5 터보 같은 경우 사실상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글쎄요, 디젤 트림이 만약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뭐 물론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많이 몰리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높은 층이 가솔린 터보로 넘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 파워트레인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파워트레인인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지금도 여기저기 사용하고 있죠. 여기 뭐 지금 소렌토에도 2.5 가솔린 터보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소나타 N라인이었던가요? N이었던가 그냥? 여튼 뭐 소나타에도 지금 2.5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고 있고, 스팅어에도 2.5 터보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 GV80 GV80 뭐 70 이런 차들도 지금 2.5 터보 굉장히 잘 써먹고 있거든요. 295마력인 팰리세이드 3.8 가솔린보다 아무래도 이제 뭐 공차 중량 차이가 크겠죠. 팰리세이드는 뭐 거의 2톤에 육박하는 차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77톤이 조금 넘는 차니까
그래서 그렇겠지만 295마력의 팰리세이드 3.8 대비해서 오히려 더 잘 나갑니다. 2.5 가솔린 터보 281마력, 그리고 8단 DCT 들어가 있고요. 공차 중량은 1.7톤 조금 넘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상당히 빠르게 잘 나가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 그리고 이 정도의 승차감, 솔직히 말해서 승차감도 저는 되게 괜찮거든요. 이거 오히려 팰리세이드보다 훨씬 괜찮은 승차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트렁크 공간 같은 거는 사실상 이게 7인승 치고는 비상용으로 사용하는 7인승 그러니까 마지막 3열 좌석을 아예 접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의외로 또 트렁크 공간도 꽤 잘 나옵니다. 그런 생각하면 정말 상당히 팔방미인인 차량이죠. 물론 뭐 아쉬운 거는 뭐 드라이브 모드라고 해봐야 뭐 구색만 있는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정도는 뭐 단점 축에도 안 들어갑니다. 차 자체가 뭐 가격 대비 상당히 잘 나왔어요. 뭐 기어 같은 경우도,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반 기어봉이 들어가 있는데 단계가 등급이 하나만 올라가도 이게 그 로터리, 원형으로 된 로터리 방식 기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을지는 사실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냥 일반적인 요 타입 기어봉이 제일 좋아요. 지금 이 차도 그래서 더 좋습니다. 저는 차라리 뭐 윗등급,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도 마이너스 옵션 같은 걸로 기어봉은 그냥 일반적인 이 기어봉으로 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이얼 기어보다. 물론 뭐 저는 그래도 이 기어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다이얼 기어고, 저는 버튼 기어를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도 버튼 기어보다는 다이얼이 나아요. 어쨌거나 그건 그냥 뭐 제 취향이고, 기어봉 뭐 괜찮고요. 아쉬운 점은 뭐 옵션, 이거는 뭐 차량 등급 올리면 해결되죠. 또 거기에 뭐 이중구동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는데, 사실상 가격이랑 성능이랑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냥 다 용서가 됩니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에, 이 정도 뭐 내비게이션 뭐 크기에, 더군다나 뭐 HDA 같은 거, 그런 고급 옵션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가격 가치 이상의 가치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LED 헤드램프 같은 것도 있고, 뭐 실내등 같은 거는 다 호박등인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총평 자체를 그냥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연비도 그렇고요. 연비 지금 뭐 한참 서 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11km까지 떨어지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공인 연비보다는 잘 나왔어요. 뭐 고속도로에서 이제 정속 주행 하다 보면은 제가 제일 높게 본 게 16km인가? 그렇게까지 봤거든요. 고속 연비가 지금 13km인가 14km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뭐 16km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뭐 고속 연비도 뭐 나름대로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도심지에서 뭐 오토스탑 하는 거 켜놓으면은 뭐 도심 연비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는 않을 테고, 연비도 그렇고 일단 성능이 정말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이기는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진짜 빠른 차를 안 타봐가지고 요 정도로도 만족하는 그냥 뭐 예, 돈 없는 놈이라 그렇겠지만은 이 정도 진짜 속도가 그냥 확확 늘어나요. 3.0 가솔린이나 3.0 가스 같은 거랑은 비교할 게 아닙니다. 진짜 잘 나가요. 팰리세이드도 뭐 잘 나간다는 느낌을 조금 들긴 했는데, 걔보다도 훨씬 잘 나갑니다. 진짜로 체감상으로도 그 정도로 성능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네요. 개인적으로 화면이 좀 가로보다는 세로로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뭐 현대차는 지금 다 이렇게 가로로 넓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HDA 성능 확실하고, 개인적으로 호불호 갈릴 몇 가지 요소들, 뭐 디자인이라든가 실내 디자인 뭐 요소, 뭐 외부 디자인, 사실 저는 외부 디자인도 상당히 마음에 들기는 해요. 실내 디자인이 조금 뭐 평범할 뿐이지.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꼬투리 잡을 만한 게 별로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승차감도 괜찮고, 정숙성도 뭐 이 정도 정숙성이면은 그냥 이 급에 딱 어울리는 그 정도 정숙성이거든요. 노면 소음도 많이 안 올라오고, 사이드 미러도 뭐 큼직큼직하고요. 룸미러는 좀 작긴 한데, 이거는 뭐 옵션으로 들어간 룸미러가 아니어가지고 ECM 미러도 아니니까요. 심지어 그런 것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뭐 아이 한둘 있는 가정용 차로는 더할 나위 없이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차기는 해요. 뭐 연비랑 뭐 기름값 같은 거를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 정도 성능을 누릴 수 있는 차는 국산차 중에선 정말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뭐 어떻게 뭐 더 할 얘기가 없네요. 괜찮아요. 진짜로 차 뭐 상당히 괜찮아서
뭐 옵션 같은 걸로 이제 그 클러스터도 뭐 풀 디지털 같은 거 들어가면 조금 더 멋있어질 거고요. 갈수록 이제 대세가 가솔린으로 바뀐다는 게 참 더 크게 와닿네요. 뭐 지금도 하이브리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지만은 갈수록 디젤의 입지가 좀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차를 타보니까 더더욱 느껴지네요. 저도 이제 디젤 차는 안 탈 것 같습니다. 이번 차 정말 잘 타봤고요. 저도 뭐 조만간 다른 차를 타볼 수 있으면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